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AI 에이전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구글이 최근 멀티모달 능력이 향상된 신형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AI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 음성 같은 데이터를 모두 이해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답을 찾아낸다는 건데요. AI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고급 추론까지 가능해진다면 우리 생활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확장현실 기기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IT 연구소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많은데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주변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더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보험 리모델링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먼저 이 탄핵심판 태스크포스, 이 TF는 10명가량의 헌법연구관이 참여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여 명이 참여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일단 다뤄야 될 쟁점이 좀 적어요. 이번 사건 핵심은 내란죄, 헌법을 위반한 폭동인지 딱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안은 물론 무겁지만 어떤 선명한 거죠. 그래서 도중에 인력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주심 재판관도 어제 헌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곧바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뭐 자신의 반박이나 방어 내용을 담는 거죠. 다만 이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변론 준비 기일도 정해졌는데요.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면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주장을 좀 미리 정리를 해보는 절차예요. 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여기에도 없긴 한데 그동안의 의지를 보면 또 출석할 가능성도 있고요.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됐는데요.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주심은 이제 전체 재판관들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주심 재판관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등하고 함께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할 수명 재판관이라는 거에도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돼서 협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뭐 논의를 하고 반대 의견, 보충 의견, 결정문에 함께 적는 거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이 뭐 절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행정 업무에 좀 더 가깝다. 주무 재판관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 정형식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었어요. 네. 일단 지금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에 급하게 임명했던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로 뽑아서 배당이 된 거고 주심이 누가 될지는 비공개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배당 사실이 알려졌어요. 정형식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보면 그동안의 판결로 봤을 때는 성향은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심이 그 결론에 미친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고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 하는 건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9인 체제 복귀를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9명이어야 정상 운영이 되는 건데 대통령 몫인 3명은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비어있는 3명을 추천하는 권한은 다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여야가 무난하게 합의에 이른다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그런 순서인 거고 임명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라는 권한대행이 네. 임명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그리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손까지 가기 전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3명을 못 채우고 6명으로 간다 하면은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명으로 3명 채워서 가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3명을 채우는 게 나을 텐데 네. 그래서 재판관 청문회도 민주당은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3명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막 인사청문회,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23일, 24일 이렇게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더라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 합의한 적 없다, 부정하는 공지를 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마음이 바쁘니까 오는 30일에 본회의 처리를 해서 이때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것까지 목표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으로도 경론이라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원래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사건 심리가 일단 재판관 9명이 있으면 그중에 7명 이상이 출석을 했을 때 심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앞서서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판관들 권리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 꼭 그만큼 인원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 이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6명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이어가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3명을 넣고 안 넣고의 그 결과까지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6인 체제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후폭풍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민주당 추천 몫이 2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형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지금 2명인데 4명으로 늘어납니다. 9명 중에 4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보 중도 성향까지 합치면 6명까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당연히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을 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이번에 탄핵 심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긴 네. 하지만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서 단순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여야가 올린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3명 지금 이미 올렸는데 모두가 윤 대통령이 주장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잘해오고 있다라면서 20대 총선과 대선 때도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탄핵 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는 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송 절차하고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두고는 일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네. 모습이고요. 그 사례로는 예전에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한지 이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정했다고요. 네,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그 방통위에서 내홍을 겪다가 야당이 탄핵소추안 준비하면서 급하게 그때 자진 사퇴했던 네. 인물이잖아요. 그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이 변호 맡은 이유에 대해서 뭐 어쩌겠느냐, 나라도 도와야지 하면서 주변에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앞으로 법률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사들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 나오는 게 일단은 측근들이에요. 윤 대통령과 모두 가까운 인사들, 뭐 검찰 출신 변호사나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리가 되면 가급적 빨리 밝힐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 내면서 조만간 대면 조사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공주수사본부가 발송한 출석 요구서도 반송된 상황이라고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 가가지고 전달한다는 거 전하지 못했다까지 전해드렸는데, 한남동 관저로까지 가서도 전하지 못했어요.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공조보는 이럴 상황에도 대비해서 특급 등기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 등기를 윤 대통령이 수령했는지 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공조보는 출석 요구서 보냈고 검찰도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오는 21일이고 공조본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는 18일, 내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모두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간다면 이 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그래도 익숙한 쪽 검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후배 검사들한테 조사받는 게 부담이라면 공수처, 공조본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골라서 출석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 주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일단 보는 사람들도 너무 헷갈려요. 예,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기관 골라서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모두 지금 사태 수사에 열을 올리면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나마 경찰, 공수처 이렇게 해서 뭐 공조본으로 협력한다고는 했지만 당장 각각 소환 통보 일자도 다르고 영장마다 내용 나눠져서 나오고 하니까 보기에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피의자가 수사기관 선택하는 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어디를 택해도 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네. 문제예요. 검찰은 우리도 이 시간 많이 다루긴 했지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원래 없어서 이걸로 해석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일각에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검찰도 계엄에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엄 사태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하면서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파를 남기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해석이나. 그래서 법조계하고 학계에서도 검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경찰은 괜찮느냐?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들어갔잖아요. 네. 내란 사태 가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야 가능하긴 하지만 제일 큰 한계는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 단적으로 영장 두고 이번에도 검경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긴급체포 승인권을 보냈는데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이 신청한 영장은, 그러니까 경찰들이 신청한 영장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직접 압수수색 들어가서 영장 새치기 했다라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전이 있고, 수사기관마다 너무 엉켜버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수사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죠. 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뒤탈을 나올 수 있고, 지금 관계자들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중복으로 출석을 하는데 결국에 동일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영장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법원이 중복 청구했다고 하면서 기각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모두 통합해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초당적인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추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이 일단 그 특검에 대해서 일반 특검, 내란 상설 특검, 그러니까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민주당에 따르면 일반 특검은 그 후보 추천을 위한 TF 구성해서 신속하게 특검 임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건데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고요.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이것도 후보 의뢰받고 나면 후보 추천위가 5일 이내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손으로 가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또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야당도 들어가는데 단장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민주당 박범계, 이성윤, 박선원 의원 등 9명이 참여를 하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좀 이름 명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앞으로 이 위원단은 뭘 하냐면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죠. 예,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70여 개 발의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게 다 각자 의원들이 낸 거라서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선포됐을 때 해제를 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내용들을 보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거나 국회 계엄 사실이 통보되기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외에도 부당한 명령에는 군인이 항명할 수 있게 한다 내지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삭제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계엄령 선포를 막는 대신에 해제를 쉽게 하는 내용들 보면은 이번에 국회 진입이 어려웠잖아요. 담 넘고 타고 인원수 채우려고 계속 기다리고 그랬는데 계엄 해제를 위해서 꼭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집결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이걸 좀 해제를 표결을 모아보자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사실 이런 비슷한 거를 이미 당론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70여 개 발의된 법안들을 좀 보면서 보태고 손보고 수정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상황입니다. 을지로 2가 기업은행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을지로 시청 방면으로 을지로 2가 교차로 부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기흥휴게소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수원신갈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상주 방면으로 평호터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서안산에서 안산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군자요금소에서 서안산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강릉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삼성과 구글이 손을 잡고 새로운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구글 그리고 퀄컴과 협업을 해서 내년에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걸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AI랑 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에서도 XR 기기인 비전 프로라는 것도 냈고, 또 이제 메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에서도 퀘스트라는 기계를 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다음에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헤드셋이죠. 그런 네. 모습들에 대한 혁신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지 시간 12일에 미국에 있는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열린 XR 언락이라는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또 이제 XR을 탑재하고 있는 헤드셋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가 이 XR 시장 경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런 XR 기기를 초반에 좀 하긴 했었어요. 이제 말씀드렸던 옛 페이스북인 메타가 인수해서는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4년에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끼는 기어 VR이라는 헤드셋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식이었냐면 이 우리가 있는 안경 형태인데 여기다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네. 끼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상 현실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헤드셋이었고, 또 201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가지고 윈도우 PC랑 연결되는 VR 헤드셋을 만들었었는데 둘 다 뭐 그렇게 시장에서 큰 반항을 이끌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글하고 퀄컴하고 손잡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스마트폰 다음에 먹거리를 계속 찾는 형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사람들이 끼는, 그러니까 안경 형태의 글래스 형태가 아닐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에 미국의 OLED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플레이 업체인 이매진이라는 회사도 인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R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VAR하고는 또 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R, 뭐 VR, 뭐 XR 헷갈리잖아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계를 꼈는데 밖이 보인다. 그럼 AR입니다. AR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쉽게 AR 개념 이해하시는 게 요즘에 자동차에 보면 HUD라고 그래서 자동차 그 창문에 이게 속도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이른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R이라는 게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에다가 정보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에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보가 삐빅 나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AR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증강현실이고, VR은 Virtual Reality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꼈는데 밖이 안 보인다. 그럼 VR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가상만 보이는 거예요. 가상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주는 거군요. 네, 뭐 레디 플레이어나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뭐 다른 세상 나오는 이런 게 이제 VR인데, XR은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있는 기계들이 요즘은 그렇게 되는데, 안경 같은 걸 끼면 여기에 시계로 치면 우리가 용두라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돌려서 한쪽 끝까지 돌리면 아예 세상이 안 보이는 VR, 깜깜한 상태에서 가상만 보이고, 이걸 반쯤 돌리면 반은 가상이고 반은 현실인, 이게 이제 XR 상태고, 완전히 끝까지 돌리면 현실인데 거기에 정보가 나오는 AR이니까 XR이라고 하는 개념이 AR과 VR이 합쳐져 있는 이런 거라고 좀 혼합 현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가상도 갔다가 현실에서도 나갔다가 정보도 보여주는 이제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뭐 이런 개념들 XR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에서도 이런 헤드셋 출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반응이 썩 좋지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3,499달러니까 한 483만 원 넘거든요. 거의 500만 원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직은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당 한 10만 대도 안 팔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건데, 이제 향후에는 가격 한 절반 수준, 한 200만 원 전후대 이런 보급형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좀 보이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XR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기도 비싸서지만 제일 큰 거는 이거 끼고 뭐 하지? 라고 하는 컨텐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킬러 컨텐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출하량이 한 19%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사용처를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좀 컨텐츠도 나오고 사용성이 생기고 또 가격도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다음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좀 이제 사람들이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썩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헤드셋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AI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뜰지 몰랐어요. 그쵸. 챗GPT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장을 뒤덮을지 몰랐는데 네. 그때 시작하면 못 따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서 보는 것들을 도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투자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게 한 그 많은 시장에서 한 2024년까지 지금 이제 2024년에 1,055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이게 2029년까지 4배 이상 그러니까 한 4,700억대 이상 그러니까 4,723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예측이 나오느냐? 할 게 별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하면서 할 것들이 많이 생기겠네라고 하는 요소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AR이나 VR은 기존보다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그 조그마한 화면에서 뭘 보여주는 건데 AR, VR이라는 건 그쵸. 쉽게 말해서 세상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다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기계가 많이 보급이 안 됐으니까 생각해보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우리가 손쉽게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들이나 볼 것들이 많이 없는데 AI랑 결합을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이 AI 덕분에 현실에서 되게 이 기계를 꼈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AI와 XR 기기가 결합이 되면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이 헤드셋에 네. 진짜 사람처럼 눈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거 헷갈리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 끼는 건데 지금까지는 얘가 정보를 보여줘도 정보가 대부분 이미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돼, 그러니까 앱에 설치된 정보니까 게임에 들어가면 뭐 게임은 가상현실이 나오거나 정보가 있어도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눈에서 사람이 어떤 걸 봤을 때 그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줄 수 있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럼 이건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XR 기기를 끼고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네. 에펠탑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펠탑 보면서 야 이거 뭔지 네가 설명 좀 해봐. 그럼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TV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에 좀 궁금해요. 조금 더 네가 디테일한 정보를 얘기를 해줘. 그럼 얘가 정보를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를 보고 야 저 이미지를 갖고 동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 이미지를 갖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진짜 사람이 얘기하듯이 지어서 얘기해봐. 그럼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를 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게 많겠죠. 스마트폰으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계속 비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녀석은 우리가 그냥 끼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끼고 우리가 그걸 끼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럼 거기에서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나 아직도 좀 막연한 느낌이다 하는 세모정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실은 앞서서 지금 삼성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구글하고 퀄컴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구글에서 비슷한 타이밍에 이 인공지능에 눈이 달린 거를 시연용 서비스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제미나이 2.0인데 그게 아직 스마트폰에서만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딱 보고 이게 VR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다. AR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다. 제가 느꼈던 게 있어서 이제 또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뭘 할 거냐면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구글에서 나온 사이트고 이거는 누구나 무료로 지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쇼 제미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구글의 카메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이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비추고 얘한테 말을 하면 얘가 그 상황을 인지를 해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안 혼자 되시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데 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제 뒤에 지금 아나운서님이 있는 이게 세상의 모든 정보 전줄입니다라고 하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을 얘한테 한번 비춰주고 네. 얘가 이걸 인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이제 실행을 합니다. 하고 지금 한국어로 너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에 보이는 화면 어떤 건 것 같아? Sure, I can do that. The screen in the video appears to be displaying a Korean television broadcast. Would you like me to provide more details? 자, 한국어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Okay, the video shows. 한국어로는 얘기를 잘 안 하네요. displaying a 자. Korean 자, 이건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글자가 뭔 거 같아? 그거 글자 좀 읽어줘 봐봐. Of course, I can help with that. The text on the screen says 세상의 모든 정보 전유희입니다, which translates to all the information of the world. It's Jian Yuhi. 예, 미국 거로만 되는 것 같은데, 자, 한국어는 얘가 알아듣네요. 야, 그럼 이거 어떤 코너인 것 같아? 어떤 데서 방송하는 것 같아? It appears that you think I can only process English, but that is not the case. Based on the Korean that you and the TV are speaking, it seems like the show is from a radio or TV station. 저 얘가 라디오 스테이션이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펠탑 사진을 흑백으로 뽑아왔어요. 네. 그걸 얘한테 비추면서, 야, 지금 너가 보이는데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너는 뭘 해줄 거야? Based on what you said and what I saw in the video, it seems like you are in a radio station studio and you were showing a picture of the Eiffel Tower. You also asked what I would do if you were going on a trip. I could help you with translation and other tasks to plan your trip. 네, 지금 Would you like my assistance?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지금 너가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너가 지금 내가 보여준 에펠 타워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너가 만약에 거기에 나랑 여기 간다면 내가 너한테 번역도 해주고 가이드라인도 해주고 막 이럴 거라는 얘기를 네. 지금 얘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한국말은 잘 알아듣는데 네. 한국어를 하는 능력은 조금 아직은 네, 이게 좀 부족한 데모라서 것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아까 했을 때는 한국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얘가 지금 데모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 그만 얘기해. 계속 혼자서 떠드네요. 네. 아니 지금 1918님이요. 네. 김덕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너무 실감이 나서 네. 제가 가상현실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해보면, 네. 실은 제가 뉴스 기사를 지금 이미지를 뽑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KBS 뉴스 기사인데, 네. 이 뉴스 기사 밑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뭐 정품보다 최대 뭐 이렇게 60% 싸게 판매 있는데, 얘가 이 자막을 읽을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마이크를 켜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치? 너가 지금 보이는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만약에 네가 이거를 갖고 뉴스 캐스터처럼 보도 내용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야? Okay, the text within the image says 정품보다 최대 60% 싸게 판매 4년간 약 13억 원 챙겨. This translates to selling up to 60% cheaper than genuine products, pocketing about 1.3 billion won in 4 years. Also, you asked what kind of news report I would make if I used this information and how I would make it. Is that correct?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되게 웃기게 얘기하네요. 정혜림님이 재미나이 한국말 잘하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네.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쵸. 근데 저는 약간 교포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재미나이. 이거는 되게 웃겼던 게, 그 한국어를 이해는 하는데 말할 때는 정품보다 최대 60% 싸게 판매, 뭐 4년간 뭐 13억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테스트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어로 세팅됐을 때 되게 잘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언어를 안 가린다는 게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그쵸. 영어 할 땐 막 영어 했다가 한국어 했다가 네. 이 경계가 없이. 그렇죠. 근데 이런 녀석이 지금 스마트폰에 테스트로 들어갔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VR, AR 끼고 그냥 여행 같은 데 가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한국어로 얘기해봐.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네. 얘랑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질 겁니다. 아 저도 지금 한번 네. 깔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다 그냥 스마트폰도 되고 XR 기기들에도 뭐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이 녀석하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AI 도구들 네. 경험해 보시고 써보시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구나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똑똑한 친구를 네. 옆에 두고 네. 얘기하면서 네.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화면만 보여준 거죠. 음성으로도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하면서 뭐 얘한테 뭐 이야기 들려줘, 아니면은 이렇게도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책 놓고 제 책 네. 딱 찍은 다음에, 야, 이 책에 있는 내용 네가 인터넷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좀 쉽게 동화처럼 들려줘. 이러면 이런 것도 이제 될 거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아마 되게 다양해질 거라서 좀 우리의 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우연히 만나게 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서로 만난다란 뜻의 동사로 마주치다가 있죠. 보통 누구와 마주치다의 형태로 쓰이고요. 나는 어제 길에서 어릴 적 친구와 마주쳤어. 또는 우리는 그때 이후로는 길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나 처지에 부닥치다라는 뜻도 있어서요. 예상하지 못한 장벽과 마주치다라든지 그는 뜻밖의 일에 마주쳐서 당황하였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누구와 눈길을 마주쳤다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 마주치다에는 눈길이 서로 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은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처럼 눈길보다는 눈이나 시선이 마주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고 할 때는 동사 마주치다 대신에 맞추다를 써서 눈을 맞추다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인데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해 내일 아침은 올해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 등이 예상되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 눈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에는 3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서부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가 내리겠고요.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도 최대 10cm,
10cm,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를 하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공수처 등의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가 우편 수취 거부로 반송된 가운데 공조본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되고 있는 탄핵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10대들 존재감이 눈에 띈다고요. 네, 나이, 성별 불문 많은 시민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0대들의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경남 간디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각지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인천여고 학생들은 116대 회장단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내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무기력한 과거가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 목소리를 냈고요. 전남 지역 24개 고등학교 학생회 일동은 국회가 100개의 시위를 더 보고 우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국민은 망설임 없이 100번의 추위를 견딜 것이다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은 서울시의회에서 4,963명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아수나로는 아예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모은 서명에만 5만 명에 육박한 청소년들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학생들은 고래 심줄 같은 용돈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서 선뜻 내놓고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스스로를 부산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차게 목소리를 냈던 여고생의 영상 조회수는 140만 회를 넘길 만큼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참 못난 어른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미안하고도 또 고마운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보호받을 존재나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광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칙을 이유로 학생들의 시국 선언을 내리게 한 학교도 있다고요? 네,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가 정치관여 금지 교칙을 근거로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을 내리도록 했는데요. 주말 사이 해당 학교 학생회는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총 학생회 SNS 등에 게시하려고 했는데 이를 본 교장이 학생 개개인이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 실명을 지우고 총 학생회 명의로 다시 시국 선언문을 올렸는데 이번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시국 선언문을 내리도록 지시했고 결국 해당 게시물은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해당 고교 학칙은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이에 대해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를 압박하며 게시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시국 선언문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SNS에 시국 선언문을 올리는 것은 문제 없다고 안내했다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가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억압한 행위로 보고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 알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누르는 분위기가 우세한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나이가 만 16세로 낮아졌지만서도 투표 참여만 허용하겠다는 식의 학교 측 접근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뒤 일선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계기교육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현재 2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계기 수업 자료도 공유되고 있는데 충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음성교육장이 계엄령 탄핵과 관련된 계기 수업이 마치 비정상 수업이라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간부회의에서 탄핵 집회에 나가지 말 것, 또 탄핵 관련 계기 수업을 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그런 수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자 언급했다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해진 교육과정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집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충북교육청은 계기 수업과 관련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칭문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 그리고 폭풍까지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 평소보다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OTT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고요. 네,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현실의 연속이었던 계엄 탄핵 전국 앞에 OTT 업체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요 5개 OTT사의 총 시청 시간이 모두 줄었다고 하는데요. 업계 1위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은 직전 주보다 4% 줄었고요. 프로야구 중계로 승승장구하던 티빙 시청 시간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요 OTT사의 시청 시간이 이렇게 동시에 뚝 떨어진 건 엔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요지경 같은 요즘 시국에 뉴스를 찾는 시청자들이 늘면서라고 하네요. 또 눈길이 가는 건 OTT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 채널이나 계엄, 쿠데타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찾는 이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KBS부터 MBC, JTBC 등 뉴스 채널들의 시청률은 계엄령 발표 이후 이전 대비 많게는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탄핵 표결 상황을 중계하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의 접속자 역시 최대 100만 명을 넘길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내년 대한민국 국운을 예측하거나 윤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의 사주를 분석해서 이들의 미래를 점치는 콘텐츠가 인기라고요. 네, 요즘 SNS에 들어가 보면 2025년 국운, 윤석열 대통령 사주 같은 키워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SNS 알고리즘이 미리 앞서 이번 사태를 예측한 명리학, 점술 콘텐츠를 추천해줘 호기심에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어지러운 시국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하는 마음에 이런 점술 콘텐츠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 달 전 계엄 사태를 예언한 2024 하반기 국운 윤 대통령 사주 같은 콘텐츠는 50만 회가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댓글에는 성지순례 왔다 같은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이재명 같은 주요 정치인들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석하는 영상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미로 찾아보는 거면 좋겠는데 이 점술 콘텐츠가 각광받는 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계엄 트라우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과 무력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관심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해석입니다. 점괘를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 댓글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추스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맹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한강 작가 신드롬 때문일까요? 요즘 학원가에서 어린 자녀를 논술학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일찍이부터 독서를 접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이나 여러 좋은 점들이 많겠지만 문제는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취학 아동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 수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6세 아동반까지 따로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인기도 굉장한데요. 반포동의 한 논술학원에 신설된 아동 도서반의 경우에는 개강 6개월 만에 모두 마감돼 현재 대기 인원을 받을 정도라고 하고요. 네. 기존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술반을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는 등록에만 2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야 들어갈 수 있다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치로 봐도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1인당 사교육비도 43만 4천 원으로 5% 넘게 증가했는데 전 과목 가운데 국어가 10% 넘게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독서 논술 교육이 문해력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면서도 과도한 조기 교육은 부담감만 가중할 수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달 과정상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논술의 경우에는 최소 중학생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포스트 한강을 꿈꾸는 부모들이 많은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네. 요즘 손편지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체국 빨간 우체통도 새롭게 바뀐다고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빨간 우체통이 4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한쪽은 소포 배달, 한쪽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다목적 통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입구가 둘 달린 우체통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우편물을 구분하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우편 소포 접수, 폐물품 회수 모두를 담당하는 에코 우체통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 한쪽엔 우편물뿐만 아니라 작은 소포까지 넣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한쪽은 폐의약품이나 커피 캡슐 수거용이라고 하네요. 새롭게 만들어진 신형 에코 우체통은 올 연말까지 서울에 90여 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본 게 언젠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예 우체통을 써보지도 않았겠다 생각해보면 새삼 놀랍기도 한데 손편지가 자취를 감춰가는 시대지만 우체통은 이렇게 새롭게 변신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어려운 경기에 요즘은 가성비 소비 트렌드 요노가 뜨고 있어요. 네, 한 번 사는 인생을 외치던 욜로족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어려워진 지갑 사정에 실용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이른바 요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인데요. 이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성비 브랜드들은 오히려 불황 대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 끝판왕이죠. 다이소는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 매출을 올린 지 불과 1년 만에 두 자릿수 신장을 통해 다시 앞자리를 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장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패션 업계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스파 브랜드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내고 있고요. 폐업률이 늘고 있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도 메가커피, 백다방 같이 저가 전략을 앞세운 브랜드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가커피의 경우 올해만 600개가 넘는 매장을 추가하면서 가맹점 수는 3,300곳을 돌파했고요. 백다방도 올해만 270개가 넘는 매장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요노족의 특징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목과 품질 모두 두루두루 따진다는 점인데요. 워낙 정보가 풍부한 시대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 물건을 사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고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물건을 사들이던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저조한 1, 2년간은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겨울 추위가 점점 매서워지고 있어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대전과 청주는 영하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동쪽 지역의 공기는 수일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해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 최대 15cm,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내륙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도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만큼 나가실 때 특히 더 주의하시고요. 따뜻한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험을 알아볼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 보장 또는 불필요한 상품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 중인 분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식비와 통신비와 함께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보험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아깝다고 느끼실 겁니다. 보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보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라 당장 살림살이가 빠듯할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가입된 보험을 점검하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다 줄어드는 건 또 아니죠. 네, 그 보험 리모델링은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구조를 현재 재정 상태와 보장 필요성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정 과정을 통해 중복 보장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험 리모델링의 목적인 거죠.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돼서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뭐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무래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 보장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꼭 유지해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보장 분석을 하면 좋고 필요 없는 특약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의 보험료와 나의 경제 상황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 내용 검토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네. 드릴게요. 특정 신체 부위나 중대한 질병 시 보장하기로 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건강보험 기준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보험은 메인이 되는 주보험에 부가 밑에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암에 관련된 부가 특약을 넣고 그다음에 뇌와 심장 관련된 질병의 진단비와 수술비와 입원비 특약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병 진단 시 받는 진단비는 얼마인지 네. 수술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비, 입원비보다는 좀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먼저 여러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 상품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는 건 부담되는 보험료는 줄이고 네. 필요한 부분만 강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단 암보험부터 얘기를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죠. 보통 암 진단 특약이나 암 진단비가 메인인 암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건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요즘 나온 상품 중에 매달 생활비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진단비 외에 부가 특약에 암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암 입원비와 암 수술비 특약의 경우 치료를 위한 입원비와 수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액암 보장 상품도 있고 이를 부가 특약으로 넣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암, 폐암, 췌장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에 대한 보장 한도를 높게 제공해 주는데 이를 중심으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액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빼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술비, 입원비 역시 수술과 입원을 받아야만 지급이 되는데요.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수술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입원도 오래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분들이라면 입원비, 수술비보단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네.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는 게 아. 더 좋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고액암 얘기해 주셨는데요. 소액암일 경우에는 진단비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중에 일부만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암의 종류, 고액암이냐 소액암이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액암은 일반한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에서 지급됩니다. 보험사마다 소액암의 기준이 다른데요. 자궁 경부암, 전립선암 등을 약관상 소액암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등을 유사암으로 정의해서 보장 금액이 일반암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면 어떻게 분류되고 보장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인 거예요? 대다수의 상품이 그런데요. 네. 본인이 가입된 보험은 어떤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보험의 경우 진단비가 1회 한도입니다. 하지만 2번 받는 암보험 그리고 계속 받는 암보험 등 재진단 암 특약이나 재진단 암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암 치료 후 일정 기간 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 새로 암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네. 보험인데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암이 완치되더라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처음 암 진단 후 일정 기간 동안 1년에서 2년 정도 동안 재진단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기에 이 기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재진단 암이 보장되는 암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경우 가족력 여부를 따져보고 보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암 진단비 말고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외에 대표적인 암 치료 특약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이 있는데요. 먼저 항암 치료비 특약은 항암 치료 시 관련된 비용을 보장받는 옵션인데요. 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인 주사제, 경구 투여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해주고 최근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사용 시 비용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조절하여 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거나 가져가기로 했다면 이런 치료들이 다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비교적 최신 치료법인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보장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또한 이 항암 치료비 특약의 지급 한도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1회 지급 한도는 얼마인지 또 연간 지급 한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일부 상품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 보장을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비 특약 역시 보장금 금액과 지급 방식이 보험사 상품마다 다른데요. 횟수 제한이 있는지 반복 치료를 보장해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방사선 특약이나 방사선 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을 때 따져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감마 나이프나 선형 가속기 등 최신 치료법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런 항암 치료비 특약과 방사선 치료비 특약은 기존 암보험 진단비와 병행해서 가입하면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암 가족력이나 성인병으로 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본인 재정 사항에 맞춰 보장 범위 한도를 검토한 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보험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장 내용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된 보험사 상품 외에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보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보험사로 이전 또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만큼 중요한 게 한국의 10대 사망 원인 중 4가지를 차지하는 뇌혈관,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특약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담되는 암 보험료를 줄이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헨슨의 음밥. 네, 헨슨의 음밥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702님이요. 암보험을 20년 납으로 지금까지 12년 넣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넣다가 최근에 살펴봤더니 불필요한 특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뺄까 했는데 12년이나 넣은 게 아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은 암보험 자체가 구성되는 게 진단비가 메인이 되잖아요. 네. 암보험이 진단비가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부가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4702님의 부가특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암 진단비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암 입원비를 많이 보험 상품에 보니까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네. 고위암 빼고는 일반 암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암 입원비 특약 자체의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 입원비 특약하고 암 수술비 그리고 항암 치료제, 방사선 치료제 등의 이런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네.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저한테 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입원비에 관련된 특약을 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절대 빼지 않는 것들은 네. 만약에 수술을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초기 암이라든지 아니면 3기까지는 모르겠지만 4기 이상의 암에 걸렸을 때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은 수술을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술 대신 많이 치료하는 게 항암 치료하고 네. 방사선 치료거든요. 그래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는 가져가시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유지하시는 네.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특약에는 감마 나이프 같은 네. 것들이 포함 많이 되어 선형 있으니까 가속기 이런 것들이 네, 최신 그렇죠. 치료법이죠. 네,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526님은요. 저는 68세입니다. 매월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줄여달라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픈 날이 더 많을 거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납입 기간을 네. 더 길게 가져가는 건데요. 근데 네. 지금 5526님께서는 연세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68세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료가 70만 원이라고 하시면 많이 생활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내게 필요한 보험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뒤에 거는 정리해 나가는 게 이런 부담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만약에 고령의 68세에서 위험 부담이 제일 높은 거는 일단 실제 병원비가 필요하겠죠. 실비죠. 네. 근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손보험료도 1, 2, 3, 4세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노인성 실손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률이 조금 더 높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좀 수정하는 걸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보험 설계사분께서 아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다고 다 수술을 받고 입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령의 나이가 돼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고 간병 치료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보험 구성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실손보험을 만약에 제일 먼저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유지를 번째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간병비에 관련된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 자체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정액형 건강보험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거 암에 관련된 진단비 그리고 뇌질환에 관련된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에 관련된 진단비 그다음에 수술비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를 먼저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불필요한 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2990님은요. 최근 설계사가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뜨고 있다면서 가입을 권하더라고요. 가족력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원비나 암 후유증과 관련된 치료도 포함되는 걸까요? 암에 걸린 가족을 보니 후유증 치료에도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상통한 내용인데요. 네. 그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뭐 병원비라든지 의료비 비용을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않기 때문에 일단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역을 우선순위로 보고 둬야 되는데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라는 상품이 있는 것 자체가 암 진단이 직접적인 수술과 뭐 입원에 대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네. 이 암 진단 자체가 결국에는 암에 걸렸을 때 뭐 후유증으로 인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못했을 때에 대비한 비용이기 그쵸.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요즘 암에 대한 상품들이 세분화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만약에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진단비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면 결국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험 회사들마다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과되는 회사하고 제일 적게 부과되는 회사랑 차이를 보면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암 진단에 대한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다면 한쪽에는 암 진단비 보험이 100세 만기라고 하면 네. 한쪽은 80세 만기로 분할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간이 지났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제일 필요할 때 내가 보장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만약에 보장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면 네. 뭐 한 정해진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추가로 해가지고 갱신형 암보험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료는 좀 오를 수 있겠죠. 네, 보험료는 오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를 오.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구경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뭐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다 법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뭐 감옥 이런 데를 구경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께서는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십니다. 다행히 요새 뭐 드라마 이제 감방 생활 같은 걸 네. 다루는 드라마들이 영화에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보고 아 저렇게 생겼겠거니라고 이제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인데 네. 오늘은 그런 감옥 교도소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임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의 교정제도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짝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룰 게임의 제목은 프리즌 아키텍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도소 건축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제가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건데 네. 프리즌 브레이크 아 저도 생각이 정말 좀 나요. Trust me. 교도소를 다룬 게임이라고 하면 뭐 플레이어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교도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네.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어떤 죄수가 된다기보다는 제목이 교도소 건축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내가 죄수가 돼서 뭐 수감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수가 돼서 죄수들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게임이 아니라 네. 오히려 분류한다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형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심시티처럼 자기가 교도소장이 돼서 교도소를 직접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다 마치면 그 안에 죄수들을 수용을 하고 또 죄수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수도 고용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밥도 해 먹어야 됩니다. 그럼 조리사도 고용하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또 인사팀도 필요하고 이제 점점점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교도소 운영을 건설부터 운영까지 내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만약에 이게 교도소를 누군가의 시점으로 다룬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교도소장 정도의 입장에서 교도소 전반의 관리 운영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교도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정말 허허벌판 빈 땅만 주고 예산을 요만큼 줍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 교도소를 운영해봐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지를 제가 사서 이 빈 땅에다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메인 건축물을 먼저 올릴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땅을 사자마자 이 부지 전체를 철조망이나 거대한 담장으로 두르는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떨렁 지으면 탈옥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도 먼저 부지 주변을 장벽으로 둘러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게 교도소 짓는 게임이구나를 게임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죄수가 탈옥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게 평판이 바로 떨어져요. 이 교도소에서 몇 명이 탈옥을 했다 이런 게 소문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산이 또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매달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럼 교도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활한 교도소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철조망부터 잘 치고 들어가는 게 이 게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치면은 예산이 준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 늘려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아요? 치안이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라는 건 탈옥자가 발생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네. 장벽도 더 올리고 더 놀리고. 예. 예, 근데 이 게임은 조금 달라요. 이 탈옥이 일어나면 예산이 깎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교도소와 해외의 교도소가 운영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은 영국에 있는 게임 제작사가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도소와 조금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데 영국에서는 많은 교도소들이 민영화된 교도소로 돌고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네,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히 뭐랄까요, 국영교도소라는 건 아무래도 국가 예산을 직접 쓰다 보니까 인력을 추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한국도 최근 그렇지 않습니까? 수감자 수에 비해 너무 교도소 숫자가 적어서 가석방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국영교도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 기관 재단들에게 교도소 운영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일정 예산을 줄 테니 너희가 죄수들을 알아서 관리해라는 형태의 민영화된 교도소가 꽤 많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많은 이제 뭐 아주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 재단 정도가 민영화된 교도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아주 잘 알진 못하는데 한 2000년 7월부터 한국에서도 법으로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소망교도소란 이름의 민영교도소 한 곳이 이제 종교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한국도 점점 수감자 수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교정관리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민영교도소를 좀 늘리는 건 어떨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정관리라는 것이 오랫동안 국가 업무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네. 이런 위험한 일을 민간이 맡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민영교도소가 한국에서는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민영교도소라고 해도 국영교도소와 다르게 운영되긴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교정 업무라는 건 동일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민영이다 보니까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게 정확히 민영교도소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교도소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비스 업체처럼 어떻게 하면 정부의 요구를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더 탈 수 있으니까라는 기업 운영의 관점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예산을 잘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전략이 곧 교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내야 한다라는 목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즌 아키텍트라는 게임에서 교도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의 교정 업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교도소 운영 게임 프리즌 아키텍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좀처럼 마주하기 힘든 상황을 게임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게임에서는 어떤 교정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뭐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 보니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교도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도소를 직접 아나운서께서 짓는다고 네. 하면 제일 먼저 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수감시설, 수감시설, 뭐 깜빵, 철창. 뭔가 독방도 지어야 될 것 네. 같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정답은 유치장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로 이렇게 방이 배정이 된 그 수감동이 아니라 아직 이 사람이 몇 년형을 살지 어느 방에 배정될지 모르는 막 입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정되기 전까지 지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에서는 유치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감자를 가둬놓는 공간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탈옥해요. 그럼 유치장 다음으로는 뭘 지어야 돼요? 유치장을 다 짓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감동이라고 네. 부르는 그 감방들로 쫙 구성된 그 공간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 수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교도소의 죄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짜리 수감동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추가로 들어올 사람들, 그다음에 안에서 재분류해야 될 사람들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짓다 보면 수감동을 한 동을 짓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1동, 2동, 뭐 3동까지도 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수감동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의 중반부가 활성화되는 거죠. 게임의 중반부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요? 이제 우리가 그냥 수감동을 짓는다 이러면은 속된 말로 깜빵을 짓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도 실제 교도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 방 하나에 수감자를 몇 명을 넣어야 되는 거야라는 고민이 일단 들게 되거든요. 네. 부지는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보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이만한 수감동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100명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일단은 게임상으로는 수감자들이 매우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감방이란 공간이 그렇잖아요. 일단 프라이버시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 5명이 있을 때 내가 제한되는 프라이버시와 100명이 같은 방에 있을 때 제한되는 프라이버시는 너무 다르잖아요. 많은 아마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감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가려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게임에도 방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변기만 떨렁 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감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일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래서 막 10명씩 한 방에 넣으면 점점 이 사람들이 분노가 올라가다가 네. 폭동이 터집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폭동이 터지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다 보면은 결국 적당한 평수의 방에다가 적당한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시작부터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만들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감방을 만들 때 고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죄수들을 다 똑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제 교정도 그렇잖아요. 보면 흉악범과 뭐 단순범을 같은 방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리해야죠. 예, 그러면 뭐 옆방으로 놓을 거야? 아니면 아예 건물 자체를 다른 건물로 놓을 거야? 이제 이런 고민도 들어가게 되면서 후반부에 보면 점점 흉악범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흉악범들이 막 흉기도 숨겨오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반 방에다 섞어 놓으면은 전부 흉악범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동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뭐 게임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진짜 교도소 직원처럼 신규 죄수가 오면 이 사람은 무슨 범죄를 언제 저질렀네? 그럼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네? 이런 거를 따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게임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좀 건물을 따로 지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단순히 감방을 따로 짓는다뿐만 아니라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지어야 될 건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당장 식당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한국은 아마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방마다 식사를 배달해 주죠. 네. 근데 해외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쇼생클 탈출 같은 데 보면 식당에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자가 200명이면 2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식당을 만들고 또 그 규모에 맞는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일반 식당의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게 이 교도소 같은 데에서는 추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감된 사람들이 노역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노역 중에는 뭐 식당 노역도 있고 세탁 노역도 있는데 뭐 모범수들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러면 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일반 조리 근무자와 수감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문을 보완을 해놔야겠죠. 근데 모든 문을 다 똑같이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놓으면 죄수들이 막 딴 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완과 동선도 따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조리장엔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간수 휴게실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선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 복도는 수감자는 갈 수 없음. 이 복도는 뭐 일반인만 달 수 있음. 이런 걸 또 다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교도소라는 공간이 결국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감자와 비수감자가 완전히 공간상으로 동선상으로 분리되는 건축이라는 걸 이때 게이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교도소에는 수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초반부에 보면은 수감자랑 그 실제 근무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이 머릿수가 거의 1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네. 죄수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 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중반부 들어가게 되면은 면회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걸 또 안 지으면은 죄수들이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회소를 지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면회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해줘선 또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동선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네. 둘이 섞이면 자꾸 흉기를 갖고 오거나 약물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 같은 칸막이로 막아서 말만 통할 수 있게 공간 분리를 또 시켜야 돼야 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소지품 검사도 또 다 해야 되니까 무슨 금속 탐지기도 달아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죠. 교도소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부지 어딘가에 어떻게든 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운동장에다가 전화기도 또 놔줘야 됩니다. 이 집에 전화를 못하면 또 화를 내요. 다들. 그래서 생각보다
감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왜 그러잖아요. 그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뭔가 복지 시설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걸 안 만들면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막 싸웁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도 어디서 그렇게 흉기들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독방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네. 징벌방을 만들어서 거기 또 가둬놓는 것까지 해야 돼서 야, 이 교도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688번 나와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도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공식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저런 직업을 가져보고 싶어 이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교정직이란 직군이 네. 공무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아주 한국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으로서도 의미는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정 업무의 최종 목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불렀잖아요. 감옥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가둬놓는 곳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감옥이란 표현을 안 쓰고 교도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가르칠 교자에 이끌 도자잖아요. 네. 교도소라는 건 가둬놓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이름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지금의 교도행정이라는 건 죄수를 단순히 가둬서 징벌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재교육이 돼서 사회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교정 작업이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교도소라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에서도 좀 수감자들을 교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예, 제가 뭐 앞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둬놓고 막 네. 폭동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게임 후반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가르치는 게. 예를 들어 민간 교도소라 그랬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수의 회전율이란 걸 생각하게 돼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죄수는 계속 들어오고 이걸 안 받으면 예산을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죄수들을 최대한 모범수로 만들어서 가석방을 시키면 수감동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교화시켜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입소 때부터 얘는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를 다 구석에 놓고 조금 갱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뭘 하냐면 교실과 실습실 같은 걸 계속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 실제도 수감 중에 뭐 직업교육 같은 것도 하고 윤리교육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엄청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밖에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우리 목공일을 계속 배우도록 해.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해서 아주 나쁜 친구에게 목공일을 시키면 또 톱날을 빼갑니다.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친구들을 데려다 줘야 되고 세탁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세탁 업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교화로. 근데 거기도 이상한 애들을 꽂아놓으면 계속 약물 전달을 하고 막 협박 편지를 전달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골라서 최대한 빠르게 교화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석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중후반부의 핵심이 되고요. 이걸 잘 해내면 수감자 수도 줄고 예산도 늘어나고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절로 교도행정이 결국 이걸 목표로 하는구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네. 8280님이요. 교도소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행정은 결국 어렵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프리즈너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